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HBM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그동안 원가 수준으로 팔았던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승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실질 GDP가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증가한 데다 건설 투자가 회복한 덕분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155엔까지 오르며 1990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니케이는 당국의 환율 개입 경계감이 한층 강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에서 12%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메타는 실적을 예상치보다 웃돌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16%가량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시즌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정영석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시즌 속에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번 시장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면 시장에는 악재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그 여파로 인해서 보합세로 좀 마감했는데 사실 뭐 테슬라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증시를 이끄는 큰 축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중 하나가 실적입니다. 나머지는 금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SK하이닉스 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적 잘 나오는데 빠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 실적이 잘 안 나왔는데 로보택시라든지 중국에서 저가 경쟁 기대감으로 인해 오릅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전망치 상회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시간 외에 애프터마켓에서 15%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자 이겁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데 빠지고 실적이 안 나왔는데 오르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결국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기대감. 메타가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누구나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시장 참여자들, 월가 애널리스트 모두 다 예측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막상 실적이 공개되고 나니까 2분기 전망치 예상치보다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실망 매물 플러스 차익 물량이 같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메타는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예상대로 안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안 나올 걸 알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과 트레이더들 모두 다 팔았던 거예요. 어차피 테슬라 실적이 안 나오고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왜 사라는 심리로 계속 팔았던 거죠. 근데 팔다 보니까 밑에 많이 떨어졌고 그것을 또 확인했고 재료적으로 보니까 로보택시, 뭐 중국에서 저가 경쟁을 한다네. 이런 모멘텀이 붙으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금리는 제가 시황방송에서 너무나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장, 고용, 물가인데 성장은 베이지북, PMI, GDP 이런 거고요. 고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실업률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비농업 고용지표 중요합니다. 같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물가는 CPI, PPI, PC인데 PC가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PC가 언제 나오냐? 내일 나옵니다. 그리고 실적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모여서 알파벳 오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만약에 나왔을 때
안 나온다면, 실적이 잘 안 나온다면, 근데 물가는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적이 안 나오고 기술주들이 물가가 안 잡힌다면 증시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너무나 뻔한 시나리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다른 거 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21선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나리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박스권 그리는 시나리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올라갔다가 기술적 반등이라 이거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121선 이탈함과 동시에 15,000선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자고요. 확률이 적습니다. 확률이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는 높은데 성장이라든지 고용, 물가 이 세 가지가 오히려 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표가요. 매크로가요. 그래서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그럼 나머지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남죠. 박스권 그리던가 아니면 박스권 지지 라인 15,000선 붕괴되던가 요것 중 하나인데 첫 번째 박스권 지지. 이거는 실적은 잘 나왔는데 물가가 안 잡히거나 물가는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실적이 조금 안 나오거나 그럴 때 박스권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도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적이랑 다 안 잡힌다면 그러니까 물가랑 실적이랑 다 안 좋다면 이 박스권의 지지 라인 즉 15,000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필요성 있다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1%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흐름일 겁니다. 여기서 박스권 그릴 거고 혹은 뉴욕 증시가 안 받쳐준다면 이거 2,500선, 2,550선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0.29% 약보합세 중인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박스권 그릴 확률이 높은데 대외적인 변수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되죠. 그다음에 중동 전쟁이 확산된다든지 이거는 글로벌적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도발을 한다든지 이건 우리 국내에 국한된 이슈고요. 그런 이슈가 나온다면 증시가 좀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전략 계속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저 PBR주가 굉장히 좋다고 봐요. 은행주, 유통, 증권, 보험, 지주사, 완성차 업체까지 너무나 좋습니다. 주도주 공략하셔가지고 5월 달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반도체가 저는 여전히 2분기 주도 섹터라고 보여지는데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추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는 20만 원 가고 삼성전자는 9만 원 갈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전략을 세울 때는 이런 종목군보다는 이거는 좀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시고 눌림목으로 중소형주,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 말 그대로 사피의 반도체라든지 DIT, YC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눌림목 공략하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당장의 뉴욕 증시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들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오늘 있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내일 있을 PCE 발표에 따라서 박스권을 잘 지켜줄지 혹은 지켜내지 못할지에 대한 전략들도 세워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관련해서는 저PBR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상승 섹터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 상승 중인 섹터들 한 가지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4월에 새롭게 떠오른 섹터로 광고 섹터 저희가 지난주에 다뤄봤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틱톡샵 관련된 이슈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광고주들의 흐름이 괜찮은데 오늘은 좀 어떤 측면에서 바라볼까요? 네, 광고 섹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레드 잘 아실 겁니다. 메타의 스레드가 4개월 만에 이용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광고주들이 보통 아까 안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틱톡샵, 스레드 이런 이슈로 오르는데
그리고 새로운 이슈니까 좀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애플, 중국 앱스토어에서 왓츠앱 스레드 삭제, 중국 당국이 명령했다 이런 이슈가 있네요.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는 틱톡 스레드, 미중 간의 어떤 총성 없는 SNS 전쟁 가고 있다. 왜일까요? 국가 안보죠. 그러니까 틱톡샵 개인정보 이슈가 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뭐 스레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요. 반도체, 바이오, 조선, 해운, 철강, 지금은 SNS까지 번졌습니다. 그래서 요거 순환매에 돌 가능성이 높으니까 구체적인 관련주 대응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플레이디부터 볼게요. 플레이디가 차트가 괜찮은데 매집봉 하나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장대 양봉이 4월 24일에 나왔는데 저는 이게 기준봉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을 필두로 해서 주가가 추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보시면요. 지금 이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 지금 파동 이후에 횡보하다가 이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음양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심리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때 종가에 들어간 사람들, 오후장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간 사람들, 시간에 들어간 사람들,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 바닥권에 산 사람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5,000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기 때문에 물량을 안 던지겠죠. 5,000원에 매수해서 지금 7,500원인데 불안한 심리가 있을까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종가에 산 사람들. 종가 매매는 보통 단기간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시가 갭 띄우고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 단타 목적으로 들어온 개인 투자자는 시가가 이렇게 붕 떴을 때 팔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 하나 없앴고 밑에 5,000원 부분에 산 사람들 물량 없앴습니다. 심리적으로 제가 지금 빗금 실하고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물량이 어디냐면 이 고가권에 있는 물량인데 8,500원에서 10,000원까지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이분들 어디서 물량을 던질까요? 보유기간 한 2달 되네요.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월 달에 10,000원대 물려있는데 지금 주가가 8,500원 부근까지 갔다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추후에 올라간다면 어디쯤 팔겠습니까? 양음양 패턴 나오면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이때 진짜 내가 2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 하고 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 패턴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제가 네모난 박스 칠해놨죠. 양봉이 정확하게 나오는 걸 보고 종가에 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양음양 패턴은 이 양봉 나올 때 예측하고 시가에 들어가는 거랑 아니면 양봉 나온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종가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요거는 확인하고 매물대 소화하는 거 어느 정도 확인하고 종가에 들어가서 전고점 라인 목표가 잡고 대응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EM넷 있는데 이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EM넷은 사실 볼 필요 없죠. 이거는 왜냐하면 관련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대장이기 때문에 짝짓기 매매 기법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레이디가 양음양 패턴 나오고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전고점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보일 때 우리 상대적으로 좀 높은 구간에 있잖아요. 그때 짝짓기 매매 기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4,500원 돌파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4,500원에 진입하시고 단기 목표가는 5,250원 이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상에서 거래량과 매집봉을 보면서 심리를 읽어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광고 관련된 종목들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로는 방산 섹터 짚어볼게요. 저희 방송 단골 섹터이기도 하고 4월의 주도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수주나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K방산에 대한 러브콜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해올 수 있었습니다. 방산 섹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방산 섹터는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일단 모멘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거 하나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방송 VOD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생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방산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지난번에는 저희가 상승 섹터를 이제 저희가 3가지 가져와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잖아요. 근데 저번 방송에 보시면 상승 섹터 2개 말씀드리고 하나 다른 섹터로 빼서 방산 섹터로 빼서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상승 섹터가 아니라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추세의 지지라인 살려서 매수한다면 수익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했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다면 투자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멘텀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K방산 희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 정상이 만나서 루마니아랑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한국 무기 쇼핑을 하고 있다. 루마니아가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했다는 건 아니고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는 것이고 이 배경에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국가 정상이 만나서 원전이라든지 국방, 방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체코, 폴란드 등등 태국도 그렇고요. 왜 우리나라 자주포라든지 무기를 사려고 할까요? 기술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방산 쪽을 너무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리포트도 보고 어떤 무기가 있는지 또 동영상도 매일매일 보고 하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네요. 아시아 지역에서도요. 그래서 K9 자주포 도입 의사를 좀 비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아시다시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거죠.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관련주 대응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올랐다가 빠지고 있는데 빠지면 너무 좋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빠지니까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면 빠질 때 좀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대형주는. 지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실적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라인 22만 원 보입니다. 22만 원. 22만 원이라는 가격적인 부분은 매일 말씀드리고 있죠. 거의 방산 섹터가 지금 매일 다루고 있는 sektor이기 때문에 22만 원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22만 원 잡고 좀 홀딩하시면서 15% 수익 들어올 때 이 전량 익절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좀 오르고 있었던 종목이 하나 시스템인데요. 좀 볼게요. 보시면 윗골을 달리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볼까요? 박스권 기법이 좋아요. 박스권 기법 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일단 박스권 돌파 한번 했다가 윗골이 달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 이렇게 마감하면 안 되고요. 종가상으로 이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19,000원. 그러니까 19,000원 이상 종가 형성될 때 캔들로는 어떻게 되겠죠? 19,000원 이상이면 장대양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종가에 들어가십시오. 종가에 들어가시고 단기 목표가는 한 19,910원이 정고점이니까 25,500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거의 매일가량의 매일매일의 어떤 전략들을 세워주시고 계시고요. 하루 정도 쉬어갔던 날에도 저희가 방산 섹터 계속해서 보자라고 강조드렸던 섹터이니만큼 전략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로는 반도체 섹터 짚어볼 텐데요. 앞선 시황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분기도 반도체 섹터들의 화랑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에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박스권을 그려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반도체 안에서 어떤 섹터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반도체 좀 모멘텀 말씀드리면서 개인적인 생각 플러스 관련주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잘 나왔습니다. 너무나 잘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문제였던 걸까요? 그 선반영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일단 낸드 쪽에서 흑자 전환했다. 이게 굉장히 큰 모멘텀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메모리 불황에서 벗어났다. 이런 좀 이슈로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박스권을 일단 그리다가 중장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면 제가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SK하이닉스 20만 원, 삼성전자 9만 원입니다.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YC. YC라는 종목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YIK 사명 변경했습니다. YIK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 어제 실시간으로 이슈가 떴습니다.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 체크해 주시면 좋고 추가적으로 DIT도 좀 볼 건데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주로서 좀 접근해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 대응 전략은 YC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요. 2파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2파까지. 그러면 우리가 2파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매매 방식을, 그러니까 매매를 어떻게 시나리오를 세워야 될까요? 지금 2파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2파가 이미 안 나오고 있고 1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1파, 눌림 2파니까 1파 이후에 눌림을 공략하셔야죠.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거는 원칙 없는 매매라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는 그냥 급등주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가격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 이게 보시면 지지라인이 한 9,000원 부근에서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DIT 하나만 보고 반도체 섹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DIT는 종가 매매가 괜찮아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뭐 더블 탑이니 뭐 어려운 용어는 안 쓰겠습니다만 올랐다가 지금 지지라인 형성하고 다시 올랐는데 이게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랑 전고점을 돌파함과 동시에 차익 물량 받아내면서 윗꼬리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나름 나쁘지 않은 캔들이기 때문에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고 지금 3150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장중 방송이기 때문에 종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지 모르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 캔들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면 종가에 들어가신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 한 3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로 엮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YC로 사명 변경했죠. YIK 그리고 DIT까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전략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좀 단타 위주로 매매를 해주고 계십니다. 공략주 역시도 좀 단기간에 큰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과 전략 세워보고 있는데요. 엊그제 방송 공략주였죠. 롯데손해보험 이틀 만에 이렇게 17%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당일에 5%가량의 상승을 보였을 때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당일 마감 종가가 18%가량의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시간 만에 수익이 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좀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이었죠, 전문가님? 네, 롯데손해보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익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략을 세워드릴 때 장중에 앵커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5%대 상승할 때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요디 보시면 다 나오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도 또 말씀드렸죠. 직장인분들이나 실시간으로 방송 보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은 종가에 들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그 매수 타점에 따라서 수익률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장중에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고가 기준으로 17% 나오고 있습니다. 매각 이슈는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자면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낸다는 것은 1파에 끝낸다는 말이죠. 예전에 그러니까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인터파크라는 종목도 매각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 1파에 먹고 끝내는 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물론 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단기간 정리하고 신규 매수로는 제가 다시 한번 안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익절하시고 다음 공략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공략했던 롯데손해보험까지 리뷰 다시 한번 만나봤고요. 오늘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략주는 역시나 좀 짧게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가져왔는데요.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YC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장중 방송이라서 유일하게 아쉬운 거는 실시간으로 너무나 좋은 수급이나 재료가 차트가 형성되었는데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올랐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요때 줬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아쉽긴 합니다만 이것도 YC캠과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가셔도 좋고요. 종가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롯데손해보험 아까 말씀드렸죠. 투트랙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21선 수렴 구간 돌파하면서 장대 항봉 거래 대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다. 재료적으로 보면은 세계 최소형 로봇 4축 제어 드라이브를 출시했다. 이게 또 속보로 나왔거든요.
이게 신규 재료이기 때문에 이 신규 모멘텀에 힘입어 주가가 전고점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는 25,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RS 오토메이션 로봇 관련해서 큰 상승을 보였던 전적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세한 전략까지도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MS 소형 언어 모델 출시와 AI 대중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형 언어 모델을 출시하면서 구글, 메타 등과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S의 파이3 미니는 MS가 앞으로 내놓을 3가지 소형 모델 중 가장 경량 모델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외 기업들과 AI 전환으로의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임상현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를 가져와 주신 건 오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너무 급등락이 심해서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인공지능을 주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서비스 부분들이 클라우드, 다시 말해서 대규모 큰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이 됐던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핸드폰에 또 보안상으로 장착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온 디바이스 부분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시스템 자체도 소규모 언어 모델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그다음에 전문 어떤 개인들의 어떤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돼야만이 비로소 대중화가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어떤 인공지능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MS가 최근에 발표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메타도 개인화된 서비스 라마 시리즈가 발표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서는 제미나이 시리즈죠. 휴대폰에 장착이 되는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쪽, 그다음에 이제 개인화된 중소기업에 맞는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했을 때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증권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요거에 대해서 내 컴퓨터에서 충분히 학습이 됐던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환각 현상, 다시 말해서
그럴듯한 거짓말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럴듯하게 어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확률적인 통계적인 연산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듯한 어떤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늘어놓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격히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확장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쪽 또 함께 성장을 좀 해주리라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 진화 발전하고 시장을 찾아서 현재 적용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또 개인화 서비스를 하는 업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메타와 오픈 AI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AI 쪽으로의 힘을 키워가고 있는 만큼 우리는 AI 관련주 찾기에 힘을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종목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솔트룩스 짚어볼 텐데 온디바이스 AI 대장주로서 작년에는 좀 뜨거운 상승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상승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달에 좀 유의미한 거래량이 나와준 거는 같은데 이번 달 이후로 해서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솔트룩스 부분들은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된 특화된 기업이다. 마인즈랩, 그러니까 마음 AI 쪽하고 같은 업체인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고객센터 보통 이제 AICC라고 하죠. AICC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 각종 기관의 체포 서비스나 이런 쪽에 거의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레퍼런스를 보유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국내 최다 특허를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AI 자산 보유 및 최다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특이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체 검색 엔진도 구현을 좀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현재 휴먼 이제 디지털 휴먼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서비스에 관련된 기업 중에 약간 독보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 시장이 개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의 재료는 삼성의 이제 협력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재료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삼성 협력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대로 이제 진척이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침체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한번 이 시세를 작년 8월에 이제 고점을 굉장히 많이 좀 쳤던 그런 부분인데 그 뒤로 굉장히 많이 이제 급락을 좀 했습니다. 급락을 하고 또 기술적 반등한 절반 정도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오랜 동안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이 됐죠. 최근에는 살짝 더 밀렸습니다만은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의 서비스 부분들이 초소형 모델 다시 말해서 소형 언어 모델에 대한 새로운 어떤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도 이에 가장 부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쪽으로 엮일 수 있는 솔트룩스 짚어주셨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박스권 상당 부분까지는 열려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사피엔 반도체 짚어볼 텐데요. 엊그제 진행했던 컨퍼런스 콜 이후로 해서 어떤 주가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2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인데요. 신규 상장주 매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한번 세워주실까요? 예, 신규 상장은 단기적으로 한 달,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석 달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사피엔 반도체 부분들은 이제 반도체기는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반도체냐면은 보통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반도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디스플레이 중에서 마이크로
그다음에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특화된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마이크로 LED하고 그다음에 현재 미니 LED 이쪽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은 이 부분들이 좀 AR, VR 쪽에 어떤 그 초선명, 초고화질을 구현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특화된 어떤 반도체가 필수적이죠. 그래서 이쪽에 어떤 그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은 이게 이제 인공지능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고요. 또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피엔은 특화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의 제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제 빅테크 업체하고 비밀 유지 계약을 하면서 공동 연구 개발, 제품 개발도 같이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올해 하반기에 어떤 그 제품 개발 완료 또는 수주 대규모 수주 건도 있고요. 최근 이런 트렌드가 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반도체에 못지않는 어떤 AI 쪽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이 전체 이제 신규 상장된 이후로 오늘까지가 약 40일 정도 좀 됐죠. 2달 정도 지났습니다. 보통 3개월이 되면은 차익 실현, 다시 말해서 보유수 물량이 이제 풀리죠.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장이 좀 좋아지는 부분 때문에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굉장히 실적이 좋아진다는 리포트가 좀 나왔죠. 근데 기술적 반등이 좀 주어지다가 또 6개월째, 아니 3개월째 흐름이 되면은 살짝 눌려졌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국면이 나와줄 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좀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물들이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들이 좀 이뤄졌다가 마지막 현재 보유수 물량 부분들이 나오고 나서 본 상승이 나와주지 않겠냐 좀 생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고 또 아직 반도체 중에서 시세가 나지 않는 또 몇 가지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피엔 반도체를 주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사피엔 반도체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통신 반도체로 이제 특화됐다고 말씀드렸던 자람 테크놀로지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사피엔 반도체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새로운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3달 이상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이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좀 놀라운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종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공략주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략주 리뷰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안에서 여러 가지 테마들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참 잘 잡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4월 8일 공략했던 제이오가 공략 이후로 급등세를 어제 또 보였습니다. 10% 넘는 상승이 나왔거든요.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 잘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예, 2차 전지가 거의 소외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소개를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테슬라의 CEO의 발언들이 가장 커다란 어떤 상승 반전이죠. 저가 전기차를 공급을 해주겠다. 그다음에 로보택시를 빠른 시일 내에 상용을 하겠다. 하는 그런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하나의 재료는 로봇 관련된 재료가 있는데 이제 발맞춰서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반등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이오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했던 시점이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현재 한번 크게 이제 빠지는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어떤 구간에서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갭상승 급등, 오늘도 현재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뭐 그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은 첫 번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2, 3일 분할 매수로 접근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2층 상단까지는 최소한 올라갔다가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신고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2호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호는 저희 탄소 나노튜브 관련해서 2차 전지 안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눌림 이후 재차 상승, 신고가까지 가능성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한번 배워볼까요? 예, 2차 전지의 차세대 2차 전지 어떤 개발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요거에 대한 특화된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세대 배터리 말씀해 주시는 예, 거겠죠? 그렇죠. 네. 예. 자, 배터리 부분들이 리튬 전지 쪽이 이제 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끝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제 배터리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납축 전지에서 출발이 됐죠. 우리가 일반 그 자동차에서 전부 다 시동 켤 때 하는 전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죠. 근데 예전에는 이걸로 모든 것들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100년 전에도 이 납축 전지 가지고 좀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니켈계 배터리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1990년대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표준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리튬이온 배터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지배하고永远 또 수십 년, 또 100년 이상 갈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물음표를 좀 찍을 수가 있다. 그래서 차세대 전지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휴대폰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든 배터리는 리튬이 이온이 현재 리튬을 전자를 잃었다, 현재 찾았다는 계속 왔다 갔다는 양극과 음극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어떤 교차력을 리튬이 아닌 다른 원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찾아보자 하는 것들이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거는 뭐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트렌드가 있다고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의 첫 출발은 납축전지에서 출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납을 기반으로 좀 하고 있죠. 납이 전자를 잃었다, 현재 얻었다 하면서 전기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납축전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트렌드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가 양극재에 있죠. 삼원계 배터리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금속 산업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황으로 대체를 하자. 양극을 황으로 대체를 하고 음극을 리튬 금속으로 대체를 하자. 이게 리튬황 배터리의 어떤 개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열심히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또 그림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보지 말고요. 다만 현재 음극에서는 아연의 어떤 이온이 현재 이온 이 돌아가는 구조, 전해액이 별도의 어떤 통이 있죠. 그다음에 양극에서는 망간의 어떤 이온 구조, 이온을 얻었다 잃었다 하면서 전기를 발생되는 아연 망간 배터리 이런 어떤 시스템도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비슷한 원리로서 바나듐 네트웍스 흐름전지도 비슷한 원리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물론 이거는 전해질 통이 별도로 외부에 어떤 탱크가 좀 별도로 있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하지만은 이런 트렌드가 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상용화 가능성이 많고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소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트륨을 가지고 나트륨이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를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양극 음극을 오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이제 상용화 직전에 지금 단계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상용화가 된다면은 리튬 값은 거의 이제 추락을 좀 하겠죠. 비싼 리튬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바닷물 가지고 하는 어떤 나트륨 전지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첨예의 어떤 관심사 물론 상용화 과정까지는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에 나트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보자. 또 관련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류의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배워봤고 최근 흐름으로는 나트륨 배터리가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왔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예, 나트륨 전지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애경 케미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애경 케미칼이 나트륨 전지 쪽으로 힘을 쓰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애경 케미칼은 본래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케미칼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화학 소재를 이제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무습탈산이라고 해서 시장 점유율 61%를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소재, 합성수지,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생활화학, 바이오 에너지 이런 어떤 바이오 디젤 부분들도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쪽에 이제 어떤 진출을 계속해서 모든 업체들이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이제 특화된 부분들은 수소 저장 탱크에 대한 타입4 개발. 이런 부분들도 현재 소재를 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분들은 이제 전기차의 소재로 쓰이는 탄소 섬유, 보통 이제 경량화 소재라고 하죠. 탄소 섬유, 이제 보통 이제 프리프레그라고도 합니다. 요거에 대한 개발도 같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제 탄소 섬유도 차량 경량화의 소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응급제 바인더의 어떤 생산들이 양산이 임박을 좀 해주고 있다는 것이 1차적으로 이제 큰 재료에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재료 부분들은 원래 처음에 이야기했던 나트륨 2차 전지죠. SiB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소재 팩2, PAC2에 대한 어떤 그 특허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응급 소재로 여러 가지 어떤 그 나트륨 어떤 소재 전지도 마찬가지 응급 소재 쪽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된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응급세 소재 및 첨가제 추가적인 첨가제까지도 개발을 좀 하고 있다. 다만 나트륨 전지가 이제 상용화 과정이 아직까지는 좀 머나먼 길이기 때문에 재료가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재료가 한번 나와준다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에 이제 케미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번 또 올라줄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보면은 애경 케미칼이 이제 27,000원 거의 한 28,000원 정도 되죠. 10,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런 부분이죠. 장이 안 좋아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10,000원에서 16,000원, 60%가 리바운딩 반등이 됐고 오랜 동안 박스권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진바닥 형태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의 또 흐름들인데 또 중국에서 나트륨 전지가 만약에 이제 상용화 된다. 또 경기 회복이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본다면은 애경 케미칼이 한번 주도적으로 약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애경 케미칼을 선침의 관점에서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세대 트렌드 중에서는 물론 상용화 과정이 아직 멀었지만은 애경 케미칼이 또 나트륨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중국의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더해서 나트륨 전지가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두 가지 모멘텀들이 더해진다면 애경 케미칼이 국내에서는 좀 차세대 배터리 선도주자로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선침의 관점에서 우리가 눌림을 주고 있을 때 전문가님께서는 공략을 위주로 해주고 계시니까요.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더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 상승 섹터로는 광고주들 알아봤고요. 방산 섹터 그리고 반도체 관련 섹터들 짚어봤습니다. 광고는 틱톡샵 관련해서 짚어봤고요. K방산의 흐름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솔트룩스와 사피엔 반도체 짚어봤고요. 공략주로는 RS 오토메이션과 애경케미칼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